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앱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한 비평문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 설명하기 힘든 어색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죠. 분명히 개츠비랑 데이지의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데 그 이면에 뭔가 다른 흐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오늘의 탐구는 바로 그 묘한 느낌, 그 모호함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비평문은 퀴어 비평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어요. 목표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에 숨겨진 또 다른 층을 발견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퀴어 비평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퀴어라는 게 이상한, 기묘한이라는 뜻으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되찾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억압의 언어를 오히려 저항과 자긍심의 언어로 바꿔버린 거군요. 그래, 우린 너희가 보기에 이상하지? 근데 그게 바로 우리야. 뭐 이런 식으로요. 정확해요. 그런 정신을 문학에 적용한 게 퀴어 비평이에요. 단순히 작품 속 동성애자 캐릭터를 찾아내는 걸 넘어서 작품 전체가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 규범을 어떻게 다루고 때로는 어떻게 그 경계를 교란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위대한 개츠비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부터 열어보죠. 이 비평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으로 엄청나게 모호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명백한 이성의 삼각경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지만 비평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이면에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곳에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숨겨진 욕망, 즉 게이 감수성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읽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닉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나온다는 거네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의 시선 자체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닉은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개츠비의 낭만적인 모습, 데이지의 매력, 톰의 폭력성 모두가 어쩌면 닉의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 재구성되고 변주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소설 전체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 모호함이 단순히 문학적 장치일까요? 아니면 이 비평은 작가 피츠제랄드 개인의 삶과도 연결을 짓나요? 물론 연결하죠. 피츠제랄드 자신이 평생 자신의 성 정체성을 두고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거든요. 그의 불안정했던 삶이 소설 전체에 깔린 이 성적 불안정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정처럼 소설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보죠. 이 비평문은 꽤 구체적인 장면들을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서가 톰과 그의 정부 머틀의 아파트에서 열린 파티 장면이에요. 거기서 닉이 사진작가인 맥키라는 인물을 만나죠. 혹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솔직히 그냥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파티 장면으로만 기억해요. 워낙 인물도 많이 나오고 술에 취해서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중요한 게 있었나요? 비평에 따르면 바로 그 혼란함 속에 중요한 기호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선 맥키의 외모 묘사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는 창백하고 여성스러운 남자로 그려져요. 반면 그의 아내는요, 날카롭고 나른하며 잘생기고 끔찍했다라고 묘사되죠. 잘생겼다요? 보통 여성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이걸 맥키 부인에게 썼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성 역할이 뒤바뀐 듯한 묘사죠. 그리고 이 장면의 클라이맥스는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닉은 자신이 속옷만 입은 채 맥키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맥키 역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문장이 거기서 딱 끊깁니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죠. 이 생략된 시간 자체가 엄청난 동성애적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분석입니다. 와, 정말 다시 보니 새롭네요. 그냥 술에 취해서 벌어진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이건 좀 주변적인 인물인데 그렇다면 소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츠비 자신에게서는 어떤 단서들을 찾아내나요? 개츠비야말로 퀴어적 기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의 분홍색 양복입니다. 닉이 개츠비를 회상하는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요. 달빛 아래 빛나던 그의 분홍색 양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 구절은 기억나요? 굉장히 낭만적인 묘사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드레스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깐만요. 분홍색 양복이 게이기호라는 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그냥 1920년대에 유행했던 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흥부자인 개츠비의 과시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양복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소설 안에 있어요. 바로 톰 뷰캐넌의 반응이죠. 호텔방에서 모두가 모여 갈등이 폭발할 때 톰이 개츠비를 공격하며 이렇게 쏘아붙여요.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웃기지 말라지. 분홍색 양복이나 입는 놈이. 아, 톰은 개츠비의 학력이 아니라 그의 남성성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군요. 분홍색 양복을 입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남성성에 흠결이 있다는 일종의 딱지처럼 사용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분홍색이 어떻게 여성성과 연결되고 나아가 남성 동성애와 연결되는 기호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개츠비의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연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의 거대한 저택, 매주 열리는 화려한 파티, 누구에게나 올드 스포트, 친구라고 부르는 과장된 말투까지요. 이 모든 게 캠프 미학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캠프요? 저도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냥 화려하고 과장됐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비트는 미학이에요. 세상에 정해놓은 정상성이나 진지함, 남성다움 같은 규범들을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되게 흉내내면서 그걸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본래 게이 문화에서 발달한 미학이고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개츠비의 모든 것은 진짜 현실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연출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데이지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거대한 연극처럼요. 그게 캠프적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인 셈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조던 베이커예요. 그녀 역시 이름부터 조던이라는 중성적인 느낌을 주죠. 맞습니다. 개츠비가 은근히 여성적인 표현으로 묘사된다면 조던은 정반대예요. 날씬하고 가슴이 작은 소년 같은 몸매에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으로 그려지죠. 심지어 닉은 그녀의 딱딱하고 건방진 턱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그녀의 태도도 그렇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독립적이고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비평은 조던이 겉으로는 남성들과 데이트하며 정상적인 이성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동성애에게 향하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기기 위한 위장, 서브터퓨지일 수 있다고 분석해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안정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종합해보죠. 닉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하게 매혹되는 두 인물, 즉 개츠비와 조던이 모두 이런 퀴어적 기호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화자인 닉 자신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비평이 도달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닉이 개츠비에게 느끼는 그 끝없는 매혹과 숭배가 사실은 억압된 동성애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닉은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개츠비와 데이지의 재회를 주선했을까요? 보통은 위대한 사랑을 돕는 낭만적인 조력자, 혹은 두 사람의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비평의 시각을 빌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닉은 사회적 억압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개츠비에게 직접 표현할 수 없어요. 대신 개츠비와 데이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들의 사랑을 훔쳐보는 방식으로 개츠비의 욕망 세계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는다는 해석이에요. 입장권이랑이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개츠비 옆에 머물기 위한 명분으로 데이지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심지어 둘의 역사적인 재회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닉 자신의 집에서요. 닉은 의도적으로 그 무대를 자신의 공간에 마련하죠. 비평은 닉이 거의 자신을 데이지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재회를 통해 대리만족과 성적인 흥분까지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소름 돋네요. 닉의 모든 친절과 헌신이 사실은 지독히도 이기적인 욕망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닉은 스스로 이런 감정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 해석의 가장 미묘하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비평은 닉이 심리적 부인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는 소설 내내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는 중서부 출신인지 또 얼마나 평범한 이성애자인지를 스스로와 독자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애쓰거든요. 맞아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정직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유명한 구절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의 행동은 말과 달라요. 시카고에 약혼녀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조던과의 관계도 결국엔 자신이 먼저 끝내버리죠. 어떤 여성과도 진지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거기에 시대적 배경을 더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1차 세계대전 직후였잖아요.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라는 남성들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전쟁이 끝난 후 보수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뉴욕 같은 대도시의 익명성과 자유로운 게이 하위 문화 속으로 숨어들었죠. 닉 역시 전쟁 후에 고향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부로 왔다는 설정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드립니다.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결국 닉을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도 부인하고 있는 게이 화자로 설정하고 나면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던 그 기묘한 모호함이 단번에 설명된다는 거군요. 우리가 개츠비와 조던을 퀴어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닉의 욕망이 투영된 시선을 통해 그들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개츠비와 조던이 퀴어적 기호들의 저장소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닉의 눈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 닉의 내적 갈등과 부인은 결국 작가 피츠제럴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 비평은 주장합니다. 작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군요. 네, 피츠제럴드의 삶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젊은 시절 파티에서 여장을 즐기기도 하고 스스로 개인적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강한 동성애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는 게이 문화가 가진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에 매혹되면서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말 평생을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았네요. 그래서 이 비평은 최종적으로 이런 놀라운 분석에 도달합니다. 제이 개츠비가 위대한 미국인이라는 이성애적 이상을 좇는 피츠제럴드의 페르소나라면 닉 캐러웨이는 자신의 게이적 성향과 그로 인한 갈등을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피츠제럴드의 또 다른 자아라는 겁니다. 한 소설 안에 작가의 두 모습이 모두 들어가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퀴어 비평이라는 렌즈를 통해 위대한 개츠비를 완전히 새롭게 읽어봤습니다.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비극적인 로맨스라는 익숙한 이야기 이면에 화자인 닉의 억압되고 아마도 무의식적이었을 욕망이 어떻게 전체 서사를 은밀하게 물들이고 있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그래서 닉은 게이였나 혹은 개츠비는 게이였나 하고 확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소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런 모호함과 여러 겹의 해석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과 정체성이 얼마나 단선적이지 않고 복잡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전히 살아있는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게 고전의 힘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에 따르면 닉의 부인과 억압이 오히려 이 텍스트를 더 긴장감 있고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닉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완전히 인지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었다면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개츠비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또 무엇을 완전히 빼버렸을까요?